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고급 주택가를 천천히 통과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을 햇볕이 따사로운 오후. 조미나는 창문을 살짝 열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단풍 든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화려한 고급 저택들이 각양각색으로 서 있는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이제 결혼한 지 3개월 남짓. 남편 이도윤의 집안은 재력가이자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이화그룹 가문이었다. 미나는 어릴 때부터 평범한 직장인 부모 밑에서 자라 이런 상류층 가문과 인연이 생길 줄은 전혀 상상 못했다. 그저 순수한 대학 시절 도윤과 캠퍼스에서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양가의 반대 끝에 어렵게 결혼에 성공했을 뿐이다. 이제 시댁에서 열리는 큰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다. 미나는 처음 겪는 재벌가의 대가족 행사에 긴장감이 컸다. 도윤 오빠 어머님이 오늘 날 많이 피곤하게 하시진 않을까? 미나는 자그맣게 중얼거렸다. 남편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미소 지었다. 걱정 마, 우리 어머니 겉으론 조금 깐깐해 보이셔도 미나에게 잘해주실 거야. 미나는 속으로 정말 그럴까? 라며 마음이 뒤숭숭했다. 사실 시어머니 이명수는 결혼 전부터 차가운 매력을 품고 미나를 좀 얕보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우리 집안 수준에 과연 맞는 며느리일까? 그런 느낌을 미나는 여러 차례 받았지만 겉으로는 명순이 상냥한 미소로 아휴, 예쁜 애라고 칭찬만 하곤 했다. 미나는 이상하게 그 표정이 가식적이라고 느껴져 왔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참아야겠다고 다짐해왔다. 곧 시댁 저택 대문이 보이자 미나의 가슴이 쿵쿵 뛰었다. 이날의 모임에서 미나 인생이 크게 흔들리리라는 사실을 아직은 모른 채 약 10분 뒤 미나와 도윤은 드넓은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대저택 현관에서 하차했다. 도윤이 손을 잡아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벌써 여러 친척들이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어른들은 고급 가구에 앉아 차와 과일을 즐기고 있었다. 도윤 왔구나. 미나도 같이 왔네. 친척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중 한 여성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래, 우리 며느리 왔구나. 미나야, 앉아라. 미나가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 이명순 58세의 우아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단정한 머리 모양과 환한 미소. 언뜻 보면 품이 있고 자애로운 어머니 같았다. 미나는 깍듯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래 못 뵈서 죄송합니다. 라며 인사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나를 세심히 훑어보았다. 그래, 대학원 수업은 잘 다니니? 결혼 후에 공부하느라 힘들진 않아? 본인 체면으로는 며느리를 배려하는 듯한 말투지만 미나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네, 잘 다니고 있어요. 다행이네. 몸도 조심하고. 명순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미나는 왜인지 그 눈빛이 자신을 시험하는 듯 느꼈다. 한편 도윤은 어머니 곁에 앉아 가족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미나는 자리 한쪽에 작게 앉아 주변 반응을 살폈다. 명수는 며느리에게 명랑한 표정을 보였지만 간혹 미나가 시선을 돌릴 때면 무표정한 눈길로 재빨리 미나를 스캔하는 듯 보였다. 역시 어머님 겉과 속이 다르다는 직감이 왔지만 미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 식사 후 큰 식탁에서 다른 친척들까지 모인 가족 식사 자리가 열렸다. 음식은 호화로웠고 시아버지 이성호 회장도 함께했으나 주로 시어머니 명순이 나서서 대화를 주도했다. 도윤과 남편 형제들도 웃음꽃을 피우며 미나에게 미나씨 편히 먹어라고 권했지만 미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명순이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건넸다. 미나야, 집안에 이런 큰 가족 모임이 있으면 다음부턴 더 일찍 와서 음식 준비도 좀 도우렴. 우리 집이 워낙 격조 있어 외부 도우미들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주도적으로 챙겨야지. 미나는 당황해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더 일찍 오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전혀 그런 얘기를 사전에 한 적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이렇게 뜬금없이 말하면 내가 무심한 며느리처럼 보이잖아. 주위 친척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며느리가 아직 초짜니까 천천히 배워야지라며 웃고 넘어갔지만 미나에게는 다음엔 더 부릴 텐데?
라는 압박처럼 들렸다. 도윤도 눈치를 챘지만 큰 소리 내지 않았다. 며칠 뒤 미나는 시부모님 댁에 일찍 들러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 했다. 명수는 번듯한 자세로 안방 소파에 앉아 곁에 있던 하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미나가 들어서자 명수는 부드럽게 그래 잘 왔다. 혼자 운전하느라 고생이지? 하고 반겨주었다. 네, 어머님. 뭐라도 도울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늘 점심 반찬 좀 준비해 볼래? 넌 김치찌개 정도 하려나? 미나는 반갑게 네, 그런 건 자신 있어요. 라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주방에서 하녀가 낯선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며느님, 사실 김치찌개는 아침에 벌써 해놨어요. 그건 스태프들이 알아서 다 하죠. 사모님 명순이 굳이 뭘 시키신 건지. 미나는 머쓱해졌다. 역시 나를 부려먹겠다는 건가 아니면 그저 시험? 결국 미나는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식탁 세팅이라도 하려 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휴, 저 촌스러운 게 괜히 와서 주방만 어지럽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결혼했으니 적당히 이 집안 며느리 노릇은 해야지. 곧 손주라도 안겨줘야 할 텐데 참. 도윤이한테 부담 없으려나 모르겠네. 미나는 흠칫하고 몸을 굳혔다. 분명 시어머니 목소리였다. 어딘가 전화하는 듯 하거나 가정부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톤이 매우 깎아내리는 기색이었다. 곧 명순이 미나야 괜찮니? 하며 주방으로 들어오자 미나는 얼른 웃었다. 명수는 방금 전과 전혀 다른 미소를 띠며 어머, 내가 식탁까지 신경 써준다니 고맙다 했다. 정말 두 얼굴이네. 미나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얼마 후 도윤으로부터 집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큰어머니 시아버지의 형 부일랑 재산 문제로 다투고 있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땅 문서가 좀 꼬였나 봐. 엄마가 꽤 예민하더라고.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재벌가답게 재산 다툼도 빈번하구나. 하지만 한편 미나는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 시어머니 명순이 겉으론 우리 집안 재산은 장남 도윤에게 이어질 것이라 말하면서 은근히 도윤에게 너도 빨리 아이 낳아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나가 아직 임신 소식이 없으니 속으로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미나는 이런 시댁 내력이나 재산 얘기에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명순이 본인을 감시하는 듯한 태도로 병원 검진은 다녀왔니? 아기 빨리 가지면 집안이 안정되지라며 과도하게 간섭해 불편했다. 도윤도 엄마가 착각하는 거야. 우린 아직 젊으니 천천히 준비하자라고 달랬지만 미나는 그저 한숨이 날 뿐이었다. 본격적인 사건의 씨앗은 미나가 시댁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다가 발견한 낯선 사진이었다. 한 아이가 찍힌 흑백 사진, 뒷면에는 이명순, 20세 생일 같은 글자,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이건 어머니가 젊을 때 사진 같은데 옆에 있는 그 아이는 누구지? 내 남편이랑 나이도 안 맞고. 미나는 궁금증이 솟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서재로 들어오자 앨범을 보고 있는 미나를 보며 묘한 기색을 드러냈다.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미나야, 여기 서재는 우리 남편 시아버지 물건이 많으니 함부로 뒤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나는 네, 죄송해요. 그냥 앨범이 있어서라며 사과했다. 명수는 그 앨범을 재빨리 거둬 서재 서랍 안쪽에 다시 숨겼다. 그 태도가 묘하게 예민했다. 이후로 미나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아이를 낳았던 건가? 라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었다. 도윤에게 살짝 물어봤으나 말도 안 돼. 우리 어머니는 나랑 누나밖에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내가 과도한 추측을 하는 건가? 미나는 의구심을 잠시 눌러두었다. 며칠 뒤 시누이 도윤의 누나 이도연이 해외에서 들어와 시댁에 잠시 머무르게 됐다. 도연 역시 과하게 세련된 재벌가 스타일이었고 미나에겐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기대하는 게 많은데 올케가 잘해낼 수 있을지. 미나는 미소 지으면서도 속으로 불쾌했다. 시누이는 대놓고 아이 안 낳을 거야? 엄마가 초조해 하시잖아. 미나가 아직 준비가라고 답하자 시누이는 그럼 빨리 병원 가서 검사해봐. 건강 문제 있는지. 그런 건 여자가 책임져야지. 정말 막말에 가까운 태도였다.
도윤이 그날 밤 미나에게 사과했다. 누나 성격이 원래 좀 직설적이야. 엄마랑 잘 맞나 봐. 미안해, 내가 당신 편 들었어야 하는데. 하지만 미나는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다. 시댁 전부가 출산 압박을 하는 분위기였고 이젠 시누이까지 가세하니 답답했다. 어느 날 시아버지 이성호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시누이가 며느리인 미나 씨가 따로 준비한 음식이 없다고 들었네. 집안만 며느리인데 이래서야라고 사람들 앞에서 비꼬았다. 시어머니도 거들어 그래, 좀 염치 없긴 해. 남편만 믿고 살 생각이니? 미나는 갑작스러운 비난에 당황해 눈물을 쏟을 뻔했다. 이도윤마저 엄마, 누나 너무하네. 미나가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렇잖아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그날 밤 미나는 저택 2층에 있는 작은 창고방을 청소하면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엔 시어머니 명순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무더기로 들어있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 그리고 그의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등등. 뒤쪽 날짜를 보니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 그런데 남자 얼굴이 미나의 시아버지 이성호가 아니었다. 이게 뭐지? 젊은 시절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았나? 미나는 심장이 덜컥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설마 사생아인 걸 감춰온 건가? 미나는 지레 겁이 났다. 이걸 알면 큰 파문이 일어날 테고 시어머니가 가만두지 않을 수도. 그런데 시어머니 명순이 등 뒤에서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라고 날카롭게 외쳤다. 미나가 소스라쳐 상자를 닫으며 뒤돌아봤다. 명순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완전히 무서운 기색이었다. 내가 분명 서재나 창고 뒤적이지 말랬지?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물건을 함부로 손대나? 미나는 더듬거리며 청소하다가 실수로 열어본 거예요. 죄송합니다라고 변명했다. 명수는 사진들을 재빨리 가로채며 너 진짜 버릇이 없구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며 협박조로 말했다. 미나는 속으로 역시 내 추측이 맞나 사생아가 있나? 하며 겁에 질렸다. 명수는 곧 돌변한 얼굴로 그래도 내가 너를 믿고 싶으니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하지만 다시 한 번만 내 물건 건드리면 그땐 널 집에서 내쫓아도 할 말 없겠지? 미나는 고개를 떨구고 도대체 이 비밀은 뭐길래 어머니가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나라는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다. 이후 미나는 결심했다. 내가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말자. 남편만 잘 챙기고 시어머니와 거리 두자. 그러나 시어머니의 학대성 언행은 점차 심해졌다. 명수는 미나야, 너는 왜 그렇게 무능해? 밥상 차리는 것도 허술하고 손재주 하나 없니? 라고 자주 비꼬았다. 미나가 답을 못해 눈물 흘리면 또 다른 날엔 달콤한 말투로 아가, 내가 너에게 기대가 커서 그렇지라고 포장했다. 미나는 시어머니의 두 얼굴에 진저리가 났다. 한편 미나는 우연히 가정부 아주머니와 얘기 나누다 또 한 가지 비밀을 엿듣게 됐다. 과거 시어머니 명순이 외국에 몇 년간 체류한 적 있는데 그 시기에 어딘가 아이를 낳은 것 같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아주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근데 어머님은 그 뒤 결혼하시면서 그 아이 얘긴 아무도 못하게 했어요. 집안에서 그런 스캔들이 드러나면 큰일 나니까. 미나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머니가 몰라요. 혹시 외국에 있나? 근데 수년 전부터 어머님이 어딘가로 비밀 송금하는 걸 봤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미나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미나가 남편에게 당신 어머니가 혹시 젊은 시절에 아이를 낳았다는데 혹시 들어본 적 없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도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 누가 퍼뜨려?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라며 일축했다. 미나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워낙 날 경계하셔서라고 말했지만 도윤은 당신 너무 예민해. 어머니가 좀 깐깐하시긴 해도 그렇게까지 의심하진 말자. 라고 얘기했다. 미나는 남편이 속사정을 모른 채 시어머니 편만 든다는 사실에 서운했다. 시누이 도연도 미나를 들볶았다. 올케, 엄마가 요즘 왜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올케가 이상한데 손대고 다닌다는 소문 들었어. 혹시 엄마 창고 뒤지고 사진 이런 거? 미나는 깜짝 놀라 아니, 그건 그냥 실수로라고 변명했지만
도연은 콧방귀를 뀌었다. 진짜 위험한 짓이야. 엄마가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자칫하면 당신 내쫓길 수도 있어. 미나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떨궜다. 이 집안 사람들이 전부 시어머니 편이네. 긴장감은 시아버지 이성호 회장의 칠순 잔치날 절정에 달했다. 온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대저택 마당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서 사건이 터졌다. 파티가 무르익을 즈음 낯선 남성이 저택 문 앞에 나타났다. 키가 훤칠한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고 왠지 시어머니 명순과 닮은 인상이었다. 경비들이 손님 명단에 없는데요? 라고 제지했지만 남자가 강하게 이 집 주인이 날 초대했을 리 없지 그래도 난 들어가야겠어. 이명순을 만나러 왔어. 라며 밀고 들어왔다. 소란을 듣고 가족들이 밖으로 몰려나가자 남자는 명순을 향해 외쳤다. 어머니, 내가 왔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겠죠? 내가 이 화려한 잔치에 나타나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고 도윤과 시누이 도연도 경악했다. 미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럼 이 남자가 시어머니의 사생아? 시어머니 명수는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떨리는 손으로 내가 여긴 왜? 하고 소리 질렀다. 주변 친척들도 웅성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생아라니? 남자는 씁쓸한 미소로 내가 당신이 젊은 시절에 낳았던 아이입니다. 날 해외에 맡겨두고는 한 번도 정식으로 인정해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손 털겠다고요? 그 광경에 시아버지 이성우와 다른 가족들까지 대혼란에 휩싸였다. 명수는 당혹스럽게 아니 이 정신 나간 자가 헛소리를이라며 잡아떼려 했지만 남자가 서류를 꺼내 제 출생증명서 그리고 당신과 DNA 검사까지 해놨어라고 선포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기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사진을 찍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디서 정보가 새나갔는지 언론도 들이닥친 모양이었다. 미나는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몸을 떨었다. 진짜였어. 시어머니가 사생아를 낳고 숨겨왔던 거다. 도윤도 멍하게 서 있었다. 우리 어머니가 말도 안 돼. 내 이복 형제라니. 잔치는 완전히 망가졌다. 기자들이 몰려와 이거 사실이냐, 가문의 치명적 스캔들이냐며 소리쳤고 시댁 친척들도 분노하거나 충격으로 떠들어댔다. 명수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그 사생아 남자가 도망치지 말고 대답하라. 라며 막아섰다. 당신이 날 어떻게 외국에 버렸고 몇 년 전까진 돈을 조금씩 보내다가 이제 아예 끊었는지 내가 다 밝히겠다. 명순의 눈빛이 독하게 변했다. 내가 감히 이 집안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다니 그냥 돈이 필요하면 말로 하지. 아직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난 어머니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리고 이 가문 재산에 난 당연히 권리가 있잖아.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다. 재산 문제로 온 건가? 미나도 경악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시어머니 명순이 사람이 달라진 듯 아들 사생아에게 너 당장 나가. 혹시 법적으로든 뭐든 신고해봐. 내가 이성우 회장의 아내로서 쌓아놓은 인맥이 어디인 줄 알아? 널 한순간에 없앨 수도 있다. 라고 막말을 했다. 그 모습이 완전히 극악무도했다. 미나는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잔인한 분이었어? 그동안 내게 예의상 상냥했던 건 거짓이었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사생아 남자는 내가 법적으로 절차 밟을 거다. 이명순, 날 그냥 버릴 수 없을 거리라며 돌아갔다. 그 자리를 지켜본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시아버지는 쓰러져 구급차에 실리고 도윤과 시누이 도연도 정신이 나간 표정이었다. 며칠 후 언론은 이화그룹 사모 젊은 시절 사생아 은폐 스캔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주가도 흔들리고 시아버지 이성호는 쓰러져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시어머니 명수는 겉으로 저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라 해명했지만 DNA 검사 얘기까지 나오니 점점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게다가 사생아 남자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적 상속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예고했다. 그 틈에 명수는 집안 사람들에게 누가 이런 정보를 흘린 거야? 하며 의심을 품었다. 내가 알기론 올케가 예전부터 집안을 캐고 다녔다고 하던데 하고 시누이 도연이 기름을 부었다.
실제로 명수는 미나가 창고에서 사진을 본 적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 아무래도 이 일에 며느리가 관련돼 있을지도. 내가 창고에서 사진 챙긴 뒤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미나는 절대 아니에요. 전 그 사진 본 건 맞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라며 울먹였지만 명수는 싸늘히 쳐다봤다. 너야말로 수상해. 혹시 그 사생아 남자와 결탁한 거 아냐? 도윤이 엄마 말도 안 됩니다. 미나가 왜? 라고 했으나 시어머니는 그래. 그럼 누가 알았겠어? 난 절대로 사진 보관 안 했다고. 하녀나 다른 직원이 다 알 리도 없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며 미나에게 책임을 씌우려 했다. 결국 미나는 집에서 거의 왕따처럼 무시당했다. 시누이 도연조차 올케가 음흉한 것 같아. 처음부터 엄마 싫어했잖아. 라고 중상모략했다. 그 무렵 미나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사생아 남자의 강연과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제안한 것이다. 미나는 망설였지만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커피숍에서 만난 강연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미나가 긴장하며 앉자 강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이명순이라는 여자가 내 어머니이면서 나를 버렸다는 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미국에서 날 출산했지만 이후 곧바로 양부모에게 날 맡겼죠. 양부모가 나를 잘 키웠지만 내 친모가 재벌가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머니가 돈 좀 보내주다 몇 년 전부터 끊었고 날 완전히 지우려고 했으니까.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제가 왜 필요하신 거죠? 전 어머니 편도 아니에요. 오히려 시집살이로 힘들어요. 강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당신이란 사람을 조사해보니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하다고 들었다. 게다가 나와 어머니의 비밀 사진을 봤다고 하더군. 혹시 당신도 어머니한테 당한 게 많다면 나와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미나는 깜짝 놀랐다. 이 사람 날 동조자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건가? 그는 덧붙였다. 나는 재산 일부라도 찾아가고 가문을 흔들어 복수하려는 거니까. 당신은 시어머니가 무너지는 걸 바라지 않나? 딴 남편한테는 나쁜 감정 없겠지만 미나는 엄청난 갈등이 일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긴 해도 이화그룹 전체나 남편까지 무너뜨리고 싶진 않았다. 죄송하지만 전 그런 식의 복수나 음모에 가담 못해요. 전 시어머니가 밉긴 해도 우리 남편을 생각하면 이 집안이 파국으로 가는 건 원치 않아요. 강연이 비웃듯이 눈을 흘겼다. 역시 며느리 입장이군. 그래요, 알겠다. 하지만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혹여 시어머니가 더 이상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지 못하도록 당신이 진실을 알려면 나에게 연락하세요. 그렇게 강연은 사라졌다. 미나는 돌아오는 길 머리가 복잡했다. 시어머니가 사생아 문제로 몰락하는 건 이 가족에게 치명적이겠지만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옳은 거지? 다음 주 시아버지는 건강이 조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재산이나 회사 운영은 마비 상태였다. 명수는 원래 이 그룹 후계자는 도윤이어야 하는데 저 사생아가 들어와 괴롭힌다며 이를 악물고 그 해결책으로 미나를 희생양 삼으려 했다. 미나가 헛소문 퍼뜨려 스캔들이 터졌다고 언론에 흘리면 어떨까? 라는 무시무시한 음모까지. 시누이 도연도 동조. 그게 좋죠. 어차피 이 집안에 잘 섞이지 못하는 며느리인데. 결정적 사건은 명순이 거짓 문서를 만들어 미나에게 강제로 서명케 하려 한 것이다. 내가 사생아 쪽과 내통해 집안 기밀을 유출했다는 걸 내가 자인하는 문서야. 하지만 우린 너를 용서해준다. 단 남편과 이혼하라고 요구해도 내게 상속비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을 거지. 미나는 경악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명수는 차가운 눈으로 너 거부하면 내가 더 큰 처벌 받을 수도 있어. 우린 충분히 조작 가능하거든. 미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이 집안이 정말 절 망가뜨리려고 작정했나. 그날 저녁 미나는 남편 도윤에게 울며 엄마가 날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 이런 문서에 서명하래. 라고 토로했지만 도윤은 믿기 어려운 듯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라고 했다. 미나가 진짜라니까. 엄마가 증거 조작하겠다고 협박해.
라며 절규해도 도윤은 어머니 편을 들며 오해일 거야 라고 회피. 미나는 절망했다. 남편도 나를 안 믿어주다니. 결국 사생아 강연의 소송이 본격화되어 법원에서 DNA 감정서와 과거 출생 서류가 인정되었다. 정말로 강연은 명순의 친자임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성우 회장조차 큰 충격을 받았으며 명순에게 이게 사실이었어? 왜 지금까지라며 분개했다. 그 와중에 명순은 내가 과거 순간 실수로 낳았지만 널 생각해 입양 보냈다라는 등 변명을 했으나 어쩔 수 없었어. 널 키울 형편이 아니었다라고만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강연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에 나는 어머니에게 버려진 아이고 이제 정당한 상속권을 찾으려 한다고 폭로했다. 이화그룹 전체가 휘청이고 주가가 폭락. 집안은 초토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명수는 끝까지 발악했다. 내겐 아직 도윤이라는 아들이 있잖아. 장남이니까 법적으로 더 우위가 있을 거야. 그 며느리 미나가 임신만 했어도 상황이 달랐는데. 미나에게 또다시 너는 이제 나가. 아무 도움 안 된다. 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미나는 한계 지점에 다다랐다. 시어머니가 원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은 내 편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이제 무엇을 위해 내가 여기 남아 있어야 하지? 그 순간 강연이 다시 미나에게 연락했다. 내가 결정적 폭로를 하려 하는데 혹시 당신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있나?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현재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던데. 미나는 깊은 고민 끝에 시어머니가 협박하며 문서를 꾸미려 했던 녹취 휴대폰으로 비밀 녹음가 있음을 깨달았다. 어차피 나를 파멸시키려 드는 시어머니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선 나도 싸워야 하나? 며칠 후 재판정에서 강연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이건 어머니 명순이 내가 태어난 직후 작성했던 출생 기록 이외에 최근까지 은밀히 해외로 송금한 자료다. 그리고 동시에 며느리 미나가 시어머니에게 협박당하던 녹취다. 그 내용엔 넌 나가, 내가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담겨 있다. 재판정이 술렁거렸다. 미나가 방청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모았다. 결국 난 강연 편에 선 건가 그렇다고 시어머니 편 들어봐야 날 내쫓으려는데. 시어머니 명수는 대경실색해 저건 조작된 녹취다. 그리고 저 송금 기록은 내 개인 사정이 있었을 뿐 사생아에게 보낸 게 아니다. 라고 울부짖었지만 판사는 이미 DNA와 출생 기록이 확실히 맞물린 상황에서 이 자료들도 정황 증거로 충분하다라고 못 박았다. 그 현장에서 가족들은 명순을 향해 도대체 30여 년간 이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해외에 버렸느냐? 라고 비난했고 남편 이성우는 비통해하며 날 이렇게 속이다니라며 쓰러졌다. 도윤과 시누이 도연도 큰 충격에 빠졌고 미나는 조용히 눈물 흘렸다. 결국 이렇게 파멸이. 결국 법원은 강연 사생아에게 일정 지분 상속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성우 회장도 건강상 큰 타격을 입어 CEO 자리를 사퇴할 지경이 되었다. 시어머니 명수는 오랜 세월 걸어온 부인으로서의 명예를 거의 잃었고 언론에 맹비난당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무너져 마침내 집에서 칩거하며 일부 친인척에게까지도 멀어졌다. 이 사태의 후폭풍 속에서 도윤은 부친의 회사 일부를 물려받는 대신 어머니 명순과는 사이가 크게 틀어졌다. 도윤은 미나에게 울먹이며 미안하다. 난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그동안 당했던 거 이제야 깨닫네. 내가 늘 엄마 편을 들어서 널 힘들게 했지. 미나는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난 정말 외로웠어요. 엄마가 날 몰아세울 때 당신이 한 번도 내 편 제대로 안 들었잖아. 라고 울음을 삼켰다. 결국 미나는 마음의 결론을 냈다.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행복일까? 남편을 사랑하긴 하지만 더 이상 시댁에 속해 살 자신이 없다. 시어머니가 날 끝까지 증오할 테고 이 집안이 편할 날도 없을 거다. 며칠간 대화를 거쳐 미나와 도윤은 이혼을 택했다. 도윤이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다라며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미나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며 짐을 챙겨 나왔다. 한편 시어머니 명수는 아들의 결정을 막을 기력이 없었다. 모든 게 무너져버린 뒤였다. 그 후 사생아 강연은 회사 일부 지분을 갖게 됐고
가문과 일정 타협하여 대외적으로는 이성호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지만 비공식 상속을 받는다 정도로 마무리됐다. 명수는 완전히 몰락한 채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이미지를 잃었다. 에필로그. 몇 달 뒤 조미나는 도시 외곽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창문 밖으로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직장으로 복직해 근근히 살아가지만 그 지옥 같은 시댁 생활에서 벗어난 후 오히려 마음은 한결 편안했다. 시어머니 명순,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인생이란 게 무상하구나. 재벌가라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지. 미나는 한번 쓴웃음을 짓고 주섬주섬 출근 준비를 했다. 짧은 결혼 생활이 남긴 상처는 크지만 그래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집살이가 끝났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자신에게도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열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 힘들었지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스스로 결단했으니 잘한 거야.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발신인 이도윤. 미나는 몇 초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미나야, 잘 지내니? 괜찮아? 미나는 짧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그럭저럭이요. 고마워, 걱정해줘서. 당신은 어때요? 도윤이 작게 한숨을 쉬며 우리 엄마는 지금 몰락하긴 했어도 여전히 나름 발버둥치고 있어.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다. 내가 받은 상처 다 보상 못하겠지만. 미나는 조용히 괜찮아요. 지금은 서로 각자 길을 가야죠. 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나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청량하게 느껴졌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자. 시어머니의 그 두 얼굴로 인해 난 너무도 괴로웠고 한편으론 많은 걸 배웠다. 부와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내 소중한 자유가 뭔지. 그렇게 미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출근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거리, 그 길을 걸으며 미나는 작은 희망을 키웠다. 앞으로는 누구의 억압도 없이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 그 지옥 같던 시댁의 막장 스토리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 난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끝.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연 노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이 되어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